복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자에 이자를 받고 이자에 이자를 받고 하는 이걸 이제 복리라고 하거든요. 이 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이자가 있나? 없죠. 이자가 있어요. 있어요? 코인마다 사실은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이더리움일 것 같아요. 예시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이 지금 뭐 한 4%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이 밸리데이터가 받는 보상은 사실상 특정 통화의 기준금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캐피탈이랑 일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매크로는 아예 체크 안 하세요? 중요하게 볼 것들은 몇 개가 안 돼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 결정, 물가와 고용. 감히 말씀드리자면 매크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마라. 큰 시장의 변화 정도에 대한 것만 포착을 하면 되거든요. 복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자에 이자를 받고 이자에 이자를 받고 하는 이걸 이제 복리라고 하거든요. 3%냐 4%냐는 거 별거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였을 때는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코인을 그럼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일드에 대해서도 이 캐리 수익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 이 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이자가 있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없죠. 이자가 있어요. 있어요? 코인마다 사실은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이더리움일 것 같아요. 예시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은 지금 POW에서 POS로 블록 생성을 하는 합의 알고리즘이 이제 바뀌었죠. 원래 POW를 해도 뭐 채굴도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POS로 가면서 사실은 그 밸리데이터로 참여하는 건 조금 더 쉬워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맡겨두면 어쨌든 일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1년 만기의 국채가 뭐 몇 프로인데 2년 만기 국채는 몇 프로고 뭐 10년은 몇 프로. 보통 기간이 길어지면 이 수익률 곡선은 이제 조금 이렇게 우상향하거든요. 그 시작점은 기준금리입니다. 향후에 이제 저는 여기에 장기 부채 시장이 형성될 걸로 보는데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이 지금 뭐 한 4%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이 밸리데이터가 받는 보상은 사실상 특정 통화의 기준금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놀랍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전통금융시장에서 제대로 된 커리어를 밟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예치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업라이즈 같은 이런 중앙화되어 있는 곳에서도 예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상에서 여러 디파이가 이제 좀 더 고도화됐을 때 1년씩 2년씩 빌려가지고 무언가 할 것들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일드 커브가 만들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굳이 왜 드리냐? 일드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금리가 어떻다 하면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죠. 달라요. 5%야. 근데 어디는 5.1%야. 뭐 이런 정도 차이잖아요. 여기는 아직은 어떤 기관들은 되게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드의 원천이 무언가. 그러니까 저 그게 어디는 좀 너무 작을 때도 있어. 그게 되게 궁금했죠. 불안하죠. 아무도 오히려. 이 답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일드라는 거는 전통 금융 통화의 뭐 기준금리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그 외에 이제 다른 일드들에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붙는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대차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자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마켓에서 형성된 일드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부가적인 일들이 형성을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게 C파이가 됐던 D파이가 됐던 예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제시되고 있는 일드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원천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거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대부분 이제 얘기를 안 하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판단을 딱 했을 때 다른 데 비해서 너무 높다? 이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다단계 아니냐. 다단계까지라고 제가 그렇게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네.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의심을 조금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자, 캐피탈 게인을 통해 가지고 넣을 수가 있고, 싸게 잘 사서 비싸게 잘 팔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일드라는 거를 무시하지는 말자. 고려를 하자. 쉽게 말하면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부동산으로 월세 전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부동산 전문가셨군요. 그럼 어쨌든 회사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뭐 프로토콜이나 회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과도하게 그 이율이 높다 하면은 의심해봐야 된다.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지금 뭐 이더리움 밸리데이터 하면은 4% 정도 나오면 4%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게 상식적인 거지. 뭐 이거를 막 너무 막 많이 준다 하면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적게 줘도 이상한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요즘에 저도 하고는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 어느 정도 뭐 요건들을 갖춘 기관들을 정부에서 뭐 타이트한 어떤 요건들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좀 체계적인 것도 필요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캐피탈이랑 일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매크로는 아예 체크 안 하세요? 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과도하다고 많이 느끼는 게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프로 트레이더들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보거든요. 경제 지표라고 나오는 것들이 사실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그 한 달 스케줄 같은 거 그거 보시면 어떻게 다 봐? 엄청나게 많죠. 예. 다 안 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무시하고 참고할 것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게 있고 진짜 중요하게 볼 것들은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 결정, 그 다음에 이제 물가와 고용, 그 외에도 뭐 주택 지표라든지 뭐 엄청 많거든요, 종류가. 그것들을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그거 하나하나 내밀하게 다 들여본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매크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마라. 큰 시장의 변화 정도에 대한 것만 포착을 하면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네. 사실 뭐 나스닥이랑 같이 가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은행 리스크 있을 때는 또 안전자산으로도 또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러시아 뭐 이런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지정학적인 자산으로 또 가기도 하고 네. 어떤 내러티브를 가장 좋아하세요? 시장의 투자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표정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웃고 있든 울고 있든 뭐 좀 화가 났던 그와 상관없이 그냥 국면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높았다가 뭐 최근에 낮아졌다가 또 더 과거로 가면 또 상관관계가 또 없었던 시절들도 있거든요. 비단 그 비트코인과 나스닥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 시장에 있는 여러 금융 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 네. 가지 성격을 가지고 심지어 있다. 제가 그 과거에 이제 이자율 트레이딩을 주로 했었으니까 중국의 상하이 지수를 보면서 거래할 때도 있었고요. 시장에서 그때그때 그 참여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이 관심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강할 때 비트코인 같이 강했죠. 그때는 성장주, 기술주 중심의 강세 장이었고 멀티플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비트코인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완전히 좀 심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어지는 것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어떻게 안전하게 내 구매력을 저장할 건가. 이쪽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왜냐면 막 은행 터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막 지금 뱅크런 발생하고 중앙은행들이 막 금사고 있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금융 변수 간의 관계가 주식이 강해지면 채권은 약해진다. 이게 일반적인 내러티브지만 제가 채권 운용하는 동안에 동시에 같이 강했던 적이 거의 반 이상이었어요.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고 그것을 그렇게 미리 우리가 사전적으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관계는 이거야 라고 정의하는 것은 오히려 단편적이다. 단편적이죠. 그렇죠. 표현 잘하시네요. 네.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장의 다양한 표정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때그때 시장의 국면들 그리고 무엇이 지금 중요한가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그러면 진짜 어떤 내러티브가 가장 가치 저장 수단? 미중 간의 이 지정학적 그 갈등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을 저도 많이 좋아하고요. 아 비트코인 요즘 좀 사세요? 작년 하반기에 6월 한 15일 정도부터 그 MVRV 1 딱 깨졌을 때부터 지금부터 제가 산다 딱 선언을 하고 조금씩 사세요. 매일 샀죠. 진짜? 정말로. 오. 그래서 12월 말까지 매일 일정 금액을 샀고 12월 말 기준으로 매수를 더 이상은 일단 안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1월 한 중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가격이 확 오르기 시작하면서 스모크튜브 구독자분들 중에 실행하실 분들은 로열티를 갖고 계신 분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안 사시지만. 제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MVRV라는 지표는 참고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수목님 말 들으신 분들은 돈 많이 버셨겠어요. 나쁘진 않을 걸로. 예. 진짜 구독할게요. 그럼 우리 빗성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가져온 그 변화는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가상공간이라고 할까요? 디지털 세상, 세계?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희소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안에서 점유라는 개념이 그래서 생길 수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온전한 디지털 네이티브한 어떤 세상을 구축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고 봐요.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지는 이 크립토 그리고 또 NFT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디지털 공간에 매우 중요한 영역들이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5년 뒤, 10년 뒤 더 중요할 게 분명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알고 좀 더 먼저 스터디하고 할수록 분명히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뭐 사고 팔고 뭐 트레이딩 기회 단순히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 인류의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지금 최근 몇 년, 10년 사이에 활성화되고 이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변화를 잘 파악하려면 또 수목튜브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튜브 또 참고하실 만한 채널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꼭 나와주세요. 다음에는 나오면은 뭐 NFT 얘기해도 재밌을 너무 것 좋아요. 같고요. 재밌는 주제 있을 때 한번 준비를 그 해보겠습니다. 분할 매수 해야 할 때 다시 나오세요. MVRV 1 깨졌을 때 제가 한번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